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 일본 유학생의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인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이 일본인 학생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한 외국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 교수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공공정책을 가르치고 있죠. 학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는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어요. 그저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는 산업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날은 케네디 스쿨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거버넌스 컨퍼런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마지막 세션의 패널 토론 사회자였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이었던 일본 도쿄대학교의 다카하시 교수가 발언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봅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발언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다음 토론자를 소개하려는 찰나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가능할까요? 보통은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외적으로 질문을 허락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서연 교수입니다. 다카하시 교수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곧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회자로서 저는 중재해야 했지만 내심 서연 교수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연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더 자세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서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대화가 결국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벨 교수님, 직접 한국에 와서 보세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경험하신다면 선진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석 달 후 저는 하버드 컨퍼런스의 연사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죠. 이제 다시 현재의 하버드 강의실로 돌아와 저는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공공시스템 수업의 특별 강의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병원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의아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진이 왜 중요한지 아직 모르고 있었죠. 맨 뒷자리에서 서연 교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초청으로 하버드에 방문 중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명한 강남역 주변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았죠. 날씨는 완벽했고 도시는 활기찼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들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사실 한국 방문 전 미국 대학에서 한 교수님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제이콥 모리슨 교수였죠.
국제정치학과의 유명 인사였던 그는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말했을 때 비웃었어요. 제임스, 왜 하필 한국인가? 혼란스러운 나라, 대통령도 없고 시스템도 엉망인 곳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건가? 모리슨 교수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솔직히 내심 불안했어요. 그의 말이 맞다면 어떡하지?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면 사실 제가 한국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서연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같은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됐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서연이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갑자기 그녀가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제임스, 한국에 언제든 놀러와. 내가 서울 구석구석 안내해줄게. 서연의 마지막 인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시아 공공정책 연구를 위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한 거죠. 서연에게는 깜짝 선물처럼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 가게 됐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기뻐했어요. 직접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그녀의 밝은 미소는 모든 여행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서울에 온 걸 환영해, 제임스. 정말 내가 올 줄은 몰랐어. 서연은 첫날 저를 강남 일대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를 구경하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서연은 한국의 역사부터 현재의 정치 상황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모리슨 교수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교수와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후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죠. 여행 중 낯선 음식을 먹으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약한 불편함이 처음에는 오른쪽 배에 집중되더니 점점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감각으로 변했어요.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렸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등으로 흘러내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화장실을 오가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고통으로 충혈되어 있었죠. 괜찮아질 거야. 그냥 잠들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졌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음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통증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응급실에 가는 것을 한참 고민했을 겁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지, 하버드 교수로서 좋은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미국의 의료비는 천문학적이니까요. 게다가 모리슨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낙후되어 있어. 특히 외국인에겐 비용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서비스도 형편없을 거야. 그 말을 떠올리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프다는 것, 그것은 여행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었으니까요. 밤 12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기조차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프론트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직원 중 한 명이 영어를 유창하게 했죠. 캠벨 교수님, 걱정 마세요. 바로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가까운 응급실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소지품을 챙기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음에 몸을 움찔했고 통증으로 인해 전화를 받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을 뻗어 겨우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서연 교수였습니다. 캠벨 교수님, 괜찮으세요?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이 시간까지 응답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고통 속에서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멈춰야 했어요.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응급실에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서연 교수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호텔이세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통역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이상하게도 고통 속에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호텔 이름을 알려드리자 서연 교수는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정확히 10분 후 서연 교수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직원과 함께 제 방까지 올라왔어요. 문을 열고 제 상태를 본 서연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님,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그녀는 즉시 제 팔을 어깨에 둘러 부축했고 다른 한쪽은 호텔 직원이 도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서연 교수는 이미 대기 중이던 택시에 저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요. 응급의료진이 최고예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고통 속에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교수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서연 교수는 택시기사에게도 상황의 긴급함을 설명했고 병원에 미리 전화를 걸어 외국인 환자가 급성 복통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미리 연락해두면 도착했을 때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침착함과 빠른 행동력에 놀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서연 교수는 내리려는 저를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제가 먼저 휠체어를 가져올게요. 그녀는 재빨리 응급실로 달려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서연 교수는 최대한 조심조심 휠체어를 밀며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환자인데 급성 복통으로 미리 연락드렸어요. 캠벨 제임스 교수님입니다. 서연 교수는 접수 창구에서 능숙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접수 창구에는 영어가 가능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서연 교수의 통역과 함께 제 상황은 빠르게 전달됐어요. 여권과 간단한 정보만 확인한 후 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기다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됐는지, 어디가 가장 아픈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서연 교수는 제 대답을 들은 후 한국어로 빠르게 의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제 증상을 꼼꼼히 들은 후 바로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CT 스캔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서연 교수는 검사실까지 함께 따라와 설명을 해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곧 원인을 알게 될 거예요, 교수님. 여기 의사들은 정말 능숙해요. 통증으로 괴로웠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과 서연 교수의 도움에 안심이 됐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캠벨 교수님, 급성 맹장염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이 필요해요. 서연 교수가 통역해주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수술이라니. 서연 교수는 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즉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있잖아요. 여기 의사들은 정말 실력이 좋아요. 수술 동의서 작성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모든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고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도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고 마취 전문의가 마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 교수는 모든 설명을 영어로 번역해주며 제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마취 주사를 맞기 전 서연 교수는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깨어나면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교수, 정말 고맙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서연 교수의 걱정 어린 얼굴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는 이미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살피니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조는 서연 교수였죠. 그녀는 밤새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 교수님, 제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피곤한 눈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죠. 캠벨 교수님,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밤새 여기 계셨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낯선 나라에서 혼자 깨어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있어야 통역도 할 수 있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수많은 동료를 만났지만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와서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연 교수는 모든 설명을 꼼꼼히 통역해 주었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 4일 정도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원할 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보통 외국인 환자의 경우 수술과 입원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서연 교수가 통역하자마자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달러로 얼마죠? 약 1,700달러 정도예요. 서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2만 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수천 달러였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리슨 교수의 경고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의료 현실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믿을 수 없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이에요. 물론 외국인이라 전액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비용이죠. 이후 입원 기간 동안 서연 교수는 매일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와의 소통을 도왔으며 때로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까지 가져왔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모리건 교수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여정의 진짜 빌런은 모리슨 교수가 아니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도시가 궁금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서울 지하철역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플랫폼,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 아이콘이 보이는 화면이었죠. 첫날 저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지하 몇 미터 아래에서도 스마트폰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줌 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그리고 제 손 안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동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와이파이 존이었죠. 다음 날 저는 좀 더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며 생각했어요. 이제 인터넷은 끊기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등산로에서도 화이부지 신호는 변함없이 강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대학생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골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터지나요? 수진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디지털 평등이요. 우리 정부는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동등한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평등. 그 개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시골 지역이 제대로 된 인터넷 접속조차 어려운데 이 나라는 산속 작은 마을까지 화이부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주에 넷플릭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버퍼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프라의 철학이에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미국은 겨우 상위 20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의 IT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임스 씨,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몰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투자하거나.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인터넷 인프라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디지털 혁명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20년 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초격차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그런 초격차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더 나눴습니다. 서울의 모든 카페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끊김없는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공원의 벤치에도 와이파이 접속 정보가 적혀 있었죠.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것이 일부 특권층만의 혜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인분들도 학생들도 외국인인 저도 똑같이 누릴 수 있었어요. 이건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태블릿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죠. 의사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디지털 차트로 보여주며 설명했고 할머니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나이 든 분들, 저소득층, 시골 지역 주민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곤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있었어요. 제 말을 듣던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은 분명했어요. 로딩이 없는 도시에서 일주일을 살아보니 미국의 인터넷이 10년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전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제 여행 중 가장 놀랍고도 감동적인 경험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서울의 번화가 사진과 지갑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학생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퇴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을 방문했죠.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거리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쇼핑객들로 가득한 거리. 저는 기념품도 사고 현지 음식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문제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지갑이 없었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낯선 나라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니. 저는 당황해서 방금 전에 들렀던 가게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디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여권까지 있었어요. 여행자에게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죠. 우왕좌왕하며 거리를 헤매던 저를 한 상점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제 필사적인 모습을 보고 다가와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짓과 단어를 섞어 상황을 설명했고 그분은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누군가 찾아주실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지만 솔직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뉴욕이나 LA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거의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겠죠. 게다가 외국인인 저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여권 재발급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여행의 즐거움은 모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3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 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실물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곳에서 제 지갑을 만났습니다. 현금, 카드, 심지어 여권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경찰관은 지갑을 발견한 시민이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좋은 시민들과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울었습니다. 그건 안도의 눈물이자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지갑을 찾은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수만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요. 남의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경찰관의 설명이 와닿았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대단했던 거예요. CCTV와 빠른 신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만든 서울의 안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온전히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경찰의 힘이나 법률의 엄격함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 의식에서 온다는 것을요. 제 발표를 듣던 일본 유학생 다카하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의심과 냉소는 사라지고 진지함이 깃들었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시스템을 신뢰해요. 그 신뢰가 도시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건 단순한 지갑 찾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어요. 사회적 신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요. 제가 서울의 밤거리를 걸을 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신뢰의 그물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길조차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신뢰,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만나 이루어내는 성과죠.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이런 성취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임스 캠벨 교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K-팝, K-드라마, K-뷰티를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이 영상이 좋았다면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